안녕하세요. 모모스입니다. 예술 역사를 만들다 책을 드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경 작가님이 지으신 거고, 여기 이집트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투탕카멘 황금 마스크 소개를 해주고 있고, 나폴레옹이 이집트 문화를 좋아했던 이야기, 그리고 로제타 석에 관해서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이집트 관련 전시가 방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읽어볼게요. 순수 예술, 즉 아무 목적도 수익성도 없는 예술 작품의 창조가 가능했던 것은 그만큼 고대 그리스가 물질적으로 풍요했다는 뜻이다. 하우저의 표현대로라면 지배계급이 목적 없는 예술이라는 사치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여유를 지닐 때 비로소 예술이 주술이나 종교, 과학이나 실용적 행위에서 독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문화는 부유한, 노예가 아닌 부유한 남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예술이어서 이런 건강한, 건장한 남자의 육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소재가 되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고대 그리스의 연극은 한층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폴리스의 지배 계급은 민주주의의 한 절차로 대중에게 연극을 제공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러했을까? 놀랍게도 아테네의 대중은 연극을 보기 위해 돈을 내고 극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극장에 갈 때마다 정부로부터 조금이나마 그 대가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스의 야외 극장에서 공연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 등의 비극은 철저히 위대한 개인이자 평균 이상의 고귀한 인간을 그리고 있다. 즉 영웅 전설과 영웅시를 무대에서 공연한 것이 그리스 비극의 본질이다. 아테네의 정치가들은 영웅의 운명을 그린 비극을 대중에게 보여줌으로써 대중과 영웅 사이에의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켰다. 그래서 아테네 극장이 지배 계급을 위한 일종의 선전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것은 훗날에 로마의 황제들이 콜로세움과 같은 초대형 경기장을 건설하고 경기와 유희를 로마 시민들을 현혹시킨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새로웠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여러 신들은 화가들의 창조력을 자극했다. 비너스를 소재로 하면 당시 금기시된 여성의 누드를 그릴 수 있었다는 점도 화가들에게는 무척 매력적인 부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신화를 대상으로 그렸다 하면 누드라든지 그런 거를 그릴 수, 비극적인 잔혹한 장면 이런 것도 그릴 수 있었기 때문에 화가들은 그런 장면을 많이 소재로 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8세기 초 이탈리아 남부에서 폼페이 유적이 발굴되며 다시 한번 유럽 각국에서 거세게 로마 열풍이 불었다. 로마와 유적들은 이제 지성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하나의 유행이 되었으며 예술가들에게는 변치 않는 영원한 주제가 되었다. 그래서 폼페이 유적이 땅속에서 발굴이 된 거죠, 그대로. 그런데 그 건물들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성 베드로 대성당의 돔을 설계한 브라만테는 판테옹의 돔을 면밀히 연구했으며 베르니 또한 판테온을 모방한 성당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립묘지격인 파리의 판테온 역시 로마의 판테온을 본떠 세운 건축물이다. 성경, 이제 넘어갈 수 없는 중세 초기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성경의 내용을 고난을 뚫고 온 한 민족의 영웅 이야기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모세, 요셉, 다니엘, 예수, 베드로, 바울, 마리아 등 뛰어난 영웅에 대한 찬양이라는 전제로 기독교 예술을 이해하면 한층 편안한 기분으로 이를 응시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창조된 예술에는
서양 문화의 양대 원류인 그리스 문화가 가지지 못한 중대한 장점도 있다. 그것은 예술의 창조자인 작가들 역시 기독교에 대한 열렬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열망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헬레니즘 예술을 주로 이성을 중시해서 르네상스나 신고전주의에 영향을 미친 반면 헤브라이즘, 기독교 문화는 감정을 중시해서 바로크와 낭만주의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주세페 베르디가 작곡한 오페라 나부코가 느부갓네살 왕의 일대기를 다룬 얘기라고 해주셔가지고 그 사실을 알게 됐네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사실들이 연결되는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셰익스피어는 많은 이야기들을 전설이나 다른 나라의 이야기에서 차용했다. 그가 늘 시간에 쫓기며 글을 썼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오셀로 등은 이미 출간된 이탈리아 소설에서 그 줄거리를 빌려왔으며 맥베스와 햄릿 역시 스코틀랜드의 덴마크에서 실제로 벌어진 왕위 다툼을 희곡으로 만든 것이다. 셰익스피어 작품의 탁월한 점은 이야기의 독창성이 아니라 인물의 개인주의적이며 복합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에 있다. 예를 들어 햄릿의 폴로니어스는 왕에게는 아첨하는 간신배이지만 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자상한 아버지이며 또 딸에게는 매우 가혹하게 군다. 햄릿은 왕자라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게 늘 땀을 흘리는 허약한 체질이며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몇 번이고 망설이며 뒷걸음질 친다. 이처럼 전형적인 인물이 아닌 복잡한 성격을 가진 모습으로 인간을 그렸다는 점 때문에 동시대인들은 셰익스피어의 연극이 어딘가 새롭다고 느꼈을 것이다. 오페라 열풍이 영국으로 전해졌는데 영국에서 오페라가 이렇게 잘 된 배경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1649년에 찰스 1세를 처형하고 들어선 청교도 정권, 크로멜 정권이 엄격한 청교도여서 연극극장이 풍기문란과 매춘에 온상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모두 없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페라는 음악이 있다는 이유로 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연극극장을 잃어버린 많은 런던 관객들이 오페라를 이제 찾게 되었다는 얘기를, 그래서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 디도와 아이네아스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프랑스의 루이 14세도 공연 예술의 열렬한 애호가였다고, 직접 이렇게 자신이 출연을 하기도 했다는. 독일로 넘어가서 숲과 성으로 둘러싸인 독일 지역이 종교개혁이 시작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13, 15세기에 도시국가로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로마로, 이탈리아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그런에게 독립을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지배계급들이 그거를 지지해줬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원래 엄격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던 독일인들은 교황청 내의 고위 성직자들의 사치와 부정부패를 참지 못했다. 1517년에 면죄부 판매가 확대되자 독일의 지식인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한 세기 전인 인근 보헤미아에서 활동하다 희생된 얀후스에 대한 기억도 아직까지 남아있었다. 여기에 대해 11조를 요구하는 교황청에 대한 불만과 이탈리아의 간섭에서 벗어나자는 독일의 민족주의가 상승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힘의 급류를 형성했다. 그것은 교황에 대한 반기, 즉 종교개혁의 불길이었다. 그래서 루터를 이 불을 쌓은 자본가 계층들이 이제 지지를 했고 보호해줘서 결국에 독일에서 이런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르네상스 회화에서 만개했던 즐거움과 인간에 대한 찬양은 사라지고 불안이 증폭되었다는 점이다. 이게 종교개혁과 함께 이제 사람들이 불안을 많이 느꼈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바로크 미술로 넘어오는
상황을 설명해 주네요. 이 불안감이 회화를 신앙의 선전도구로 삼은 새로운 장르인 바로크로 만개했다. 결국 종교개혁으로 인해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진영의 예술가들은 종류는 달랐으나 그 비슷한 위기 상황을 맞았다. 가톨릭 진영의 예술가들이 반종교 개혁의 검열에 걸리지 않기 위해 환상과 신비 그리고 우울한 아니에리스모 경향으로 옮아가는 동안 루터교는 성상과 성화 등을 아예 부정하고 예배 음악을 키우는 데에만 집중했다. 중세 이래 가장 중요한 회화 소재였던 종교화를 더 이상 그리지 못하게 된 플랑드르의 화가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장르를 개발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래서 플랑드르, 독일과 플랑드르 지방, 이제 프로테스탄트 진영의 예술가들은 풍경화, 세속화, 정물화 등의 장르를 만들게 되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칼뱅파가 지배했던 17세기 네덜란드에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 강조되었는데 그 중에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구절이 사실 다른 소설에서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 옛날 클래식 소설을 보면은 이 시대 상황에서 이게 많이 강조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가르침을 이런 정물화를 통해서 암시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림들이 그려졌다고 해요. 그래서 바니타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헛되다 라는 말의 바니타스, 그 말에서 유래된 그림들인데, 이렇게 이게 죽음을 상징하는 거, 결국엔 빈 껍데기만 남는다는 이런 상징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가톨릭이 건축과 미술을 중시했다면 프로테스탄트는 문학, 그러니까 설교와 음악을 예배의 도구로 키웠다. 프로테스탄트 진영에서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 등 종교 문학이 쏟아져 나왔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 문화를 굉장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작곡한 코랄, 찬송가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멜로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게 루터가 작곡한 곡이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네요. 찬송가도 배경이 많네요. 그래서 루이 14세에 관한 얘기 해주고 있는데, 루이 14세가 그런 그 앞전에 공연 문화를 굉장히 사랑했다는 얘기를 잘 활용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는 어린 시절에 플롱드의 난에서 쫓겨나서 5년간 피난 생활을 했던 불행한 경험을 말년까지 잊지 않았다. 그는 권력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투쟁으로 얻어 전력을 다해 지켜야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루이 14세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그의 후대 왕인 루이 15세와 16세에게는 그런 절박함이 없었다. 루이 14세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고안한 정교하고 화려한 궁중 예술을 소비하기만 했으며, 루이 14세가 왜 그토록 복잡한 궁중 예절을 창안하고 각종 예술을 통해 스스로를 태양왕의 위치에 옹립하려 했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나치게 화려하고 장대한 루이 14세의 스타일에 질려 있었으며 조금 더 고상하고 세련된 취향으로 선왕의 스타일을 개성하려 했다. 결국 바로크 예술 안에 숨어있던 군주를 보다 군주답게 만들려는 의도, 루이 14세의 의도는 실종되고 베르사유 궁을 장식한 화려한 거칠에만이 살아남았다. 여기에는 일종의 장식 취미인 로코코가 탄생한 것이다. 여기에서 일종의 장식 취미인 로코코가 탄생한 것이다. 영국의 문학에 대해 소개해 주는데요. 부유한 시민 계급은 문화에도 영향력을 미쳤다. 1700년대 전반 영국에서는 걸출한 두 소설 작품인 로빈슨 크루소와 걸리버 여행기가 등장하는데, 이 두 작품의 작가인 데니얼 디포와
조너선 스위프트는 토리당과 휘그당 양편에서 각 당의 강령을 담은 소책자를 쓰던 전력의 소유자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대중소설들이 어느 정도 정치적 성향, 특히 걸리버 여행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래서 그냥 아이들 동화로만 생각했던 걸리버 여행기, 로빈슨 크루소 이런 이야기들이 정치적 배경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또 알게 됐죠. 1700년대 초반까지 오케스트라를 이끌던 악기는 합시코드였는데 그 후에 제1바이올린 수석주자가 오케스트라를 이끌게 된 것은 이런 오케스트라 편성 구조를 바꾼 것은 만하임이라고 합니다. 1743년부터 1778년까지 만하임 공국을 다스린 카를 테오도르 선제후가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그때 오케스트라의 규범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한 작곡가가 특정한 주문에 따라 곡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감에 의해 자유로이 곡을 작곡하고 그 곡의 수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난 후 20여 년이 지난 베토벤의 시대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래서 모차르트는 나이가 들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반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베토벤은 그렇지 않았던 사회적인 환경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음료에 꿀과 우유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투르크 군대의 휘장, 초승달을 연상시키는 빵을 만들어 이 음료와 함께 팔았다. 그리고 그는 1686년 빈에 유럽 최초의 커피하우스인 블루보틀 하우스를 열었다. 커피에 대해서 얘기해 주네요. 푸치니의 오페라 1800년대 6월 17일과 18일에 로마를 무대로 한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의 역사적 배경은 나폴레옹 군이 오스트리아 군과 맞붙은 마렌고 전투다. 제노바 북부의 마렌고 평원에서 치러진 이 전투의 승리로 인해 오스트리아는 이탈리아의 지배권을 프랑스에 넘기게 된다. 토스카가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낭만주의가 절망과 죽음을 동경하는 까닭. 19세기 초반의 정치 사회적 상황에서 탄생한 낭만주의 예술의 특징은 병적인 좌절감과 어두움이다. 낭만주의 예술가들은 병든 상태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죽음을 갈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괴테의 베르테르 그리고 슈베르트와 슈만의 연가곡집, 물레방앗간의 아가씨와 시인의 사랑의 주인공들은 모두 실현 후에 스스로 죽음을 택한다. 이처럼 낭만주의 예술은 어둡고 극단적인 감상에 빠져있는 동시에 강렬하다. 말하자면 현실 정치에서 젊은이들이 맞닥뜨린 좌절과 절망감이 작품에서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그리하여 예술가는 모차르트의 협주곡이 그리는 완벽하게 아름다운 세계를 떠나 슈베르트의 리트, 독일 가곡 속 나그네처럼 어두운 겨울 숲속을 울며 헤매기 시작했다. 24곡으로 구성된 프란츠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는 시련을 겪은 주인공 청년이 방랑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물레방앗간의 아가씨에서는 주인공이 아예 숲속 개울에 빠져 자살하는 길을 택한다. 낭만주의는 참 우울하네요. 대답하기 쉬운 것은 두 번째 질문이다. 19세기 중반의 오페라는 이탈리아인들의 문화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극장에서의 열광이 가드 시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그리고 베르디는 1845년 이후 1870년대 말까지 30년 가까이 대적할 라이벌이 없는 오페라의 황제로 군림했다. 그래서 연극을 보다가 그렇게 시위가 이어졌다 그래요. 사람들을 격동시키는 그런 내용을 베르디가 잘 만들었다고. 동백꽃 여인 라트라비아타의 실제 모델이 있었다고 해요.
동백꽃 여인에는 실제 모델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 뒤플레시스로 본명은 알퐁신이었다. 가난한 집의 딸인 알퐁신은 어릴 때 세탁부로 일하다 아버지에 의해 부유한 상인에게 팔려갔다. 상인이 죽은 후 파리로 와서 사촌의 집에 의탁하여 양장점 도제로 일하던 알퐁신은 친구들과 함께 일요일에 교회로 놀러 갔다가 스폰서를 만나 창부로 변하게 된다. 그녀의 미모에 반한 한 공작의 자제가 개인 교사를 데려다 피아노와 무용을 가르쳤던 것이다. 21세기의 알퐁신은 마리 뒤플레시스로 이름을 바꾸고 1840년대 파리의 최고급 창부로 유명세를 날리게 된다. 심지어 그녀와 사귀기 위해 클럽을 조직하는 젊은 귀족들이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마리는 창백하고 신비로우며 다소 냉담해 보이는 여자였고 공연을 좋아해 신작 발레와 오페라를 꼭 보러 다녔다. 그녀를 둘러싼 여러 남자들 중 한 명이 알렉산드르 뒤마와 하녀 사이의 사생아인 뒤마피스였다. 뒤마피스는 그녀의 씀씀이를 감당하지 못해 새벽에나 그녀를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연인밖에 될 수 없었다. 이런 실제 모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또 실어주셨네요. 19세기 프랑스 예술에서 창부가 인기를 누린 것은 19세기 부르주아의 삶에서 그들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더욱 보수적이었던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는 연인이자 어머니로서 여성을 미화하는 그림들이 유행했다. 밀레이의 1856년 강화 조약 체결이 보여주듯이 여성은 당시 정치, 사회, 국제 문화에 무지하며 오로지 가정과 연인을 지키고 보호하려고만 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즉 여성은 남성만을 구원하는 존재인 동시에 남성에게 종속적인 존재일 뿐이다. 나이팅게일처럼 헌신적이고 정숙한 여성의 이미지는 파리의 화가들이 즐겨 그린 거리의 여인들과는 분명 다르다. 그러나 이 이미지 역시 19세기 후반에 영국 여성을 구속하는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던 것이 분명하다. (1830년경) 프랑스의 니에프스 형제는 햇볕을 쬐면 질산은이 검게 변한다는 조사이어 웨지우드의 발견을 실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이미지를 고정시키는 방법, 즉 카메라 옵스큐라를 이용해서 풍경의 이미지를 인화하는 기술을 발명했다. 과거부터 화가들은 밀폐된 공간에 작은 구멍을 뚫어 빛이 들어와 바깥 풍경이 암실벽에 거꾸로 비치는 방법인 카메라 옵스큐라를 이용해 이를 그리거나 베끼곤 했다. 그리고 이제는 인화된 사진이 만들어진 것이다. 사진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당시의 비평가들은 인상주의 그림에 대해 그토록 격렬한 거부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 사진의 탄생과 함께 사람들은 사진을 인화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빛임을 알게 되었다. 즉 광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겨난 것이다. 인상주의로 분류되는 젊은 화가들이 관심사 역시 빛에 있었다. 그들은 야외에서 빛의 효과를 관찰하며 그 빛이 닿는 순간 물체의 형상이나 색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림에 옮기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새로운 빛의 느낌을 표현하는 데 주력한 것이다. 특히 움직이는 대상을 주제로 삼아서 그 움직이는 대상에 빛이 닿았을 때의 느낌을 포착하는 것은 특별히 어렵고도 매력적인 주제였다. 모네가 집착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모네가 시력을 거의 상실할 때까지 성실하게, 아니 강박적으로 이젤 앞에 서도록 채찍질한 의욕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만년의 모네가 젊은 평론가에게 한 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내가 꿈꾸어왔던 풍경을 만족스럽게 그린 작품은 하나도 없다네. 내가 늘 빛과 대기가 주는 무한한 시정을 느꼈지만 그 시정을 완벽하게 포착한 작품은 그릴 수 없었어. 로시니의 국제적 성공에 비해 대부분의 기악곡 작곡가들의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다. 귀족 후원자를 찾지 못했던 프란츠 슈베르트는 빈곤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
페릭스 멘델스존은 부유한 집안 덕분에 그나마 생계 걱정 없이 음악에 매달릴 수 있었던 경우다. 멘델스존과 동년배였던 로베르만 슈만의 주 수입원 역시 작곡보다는 음악 평론이었다. 이런 와중에 음악 시장의 성장에 불을 당긴 한 음악가가 기악곡의 변방인 이탈리아에서 혜성처럼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아직까지도 비르투오소, 탁월한 기교를 가진 예술가, 특히 연주자를 지칭하는 말에 대명사로 거론되는 제노바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라 파가니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어요. 다음에 한번 좀 제가 정리해서 올릴 수 있는 영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